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부패 51회차에 들어온 EPL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부패 50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풋볼 살롱의 최종픽은 2등에 적중이 되면서 지난 48, 49회차 연속 3등 적중에 이어서 50회차에서도 2등에 적중이 되면서 3연속 적중에 성공을 했고 지난 48, 49, 50회차에서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1등에 적중이 되시면서 3연속 1등 적중자 배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 승무패 51회차에서는 4연속 적중과 더불어서 4연속 1등 적중자 배출에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1회차 같은 경우에는 EPL과 라리가 경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난 A매치보다는 상당히 난이도가 올라가는 만큼 풋볼살롱이 전해드리는 상세한 경기력 전술 분석을 통해서 나만의 조합픽을 만들어 보신다면 1등에 가까워지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31.7배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지난 주말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한 다음에 공유를 드린 고배당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헨무 무승부 조합을 섞어서 31.7배가 적중이 됐고 A매치 기간에 이렇게 꾸준하게 31.7배를 비롯해서 투폴 무자비 10.6배와 더불어서 2.4배 주력 조합까지 적중이 되면서 프로토에서도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이 유의미한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이렇게 산무조합 역시 일본 제2리그와 K리그2 경기들로 최근에 31.8배가 9월달에 적중이 됐기 때문에 유럽 축구뿐만 아니라 K리그와 제2리그에서도 꾸준하게 프로토 적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이 매회차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토뿐만 아니라 현미경 분석, 승무패 분석에서 말씀을 드리는 공통 최종픽보다 구매 금액과 폴더 수를 줄인 독식 승무패 조합픽도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프로토와 승무패를 한 번에 해결을 하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54.7배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JI 고수분께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신 다음에 카페에 공유를 하신 다음에 적중이 된 내역입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JI 고수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는 양질의 프로토와 승무패 조합픽까지 추가적으로 공유를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축구 종목뿐만 아니라 야구 종목에서도 이렇게 적중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제아의 고수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는 양질의 프로토와 승무패 조합픽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승무패 51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에스턴 빌라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가르면서 크리스탈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 분석 자료는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이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현미경 분석 자료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빠르고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직전 리버풀 원정에서 아스톤 빌라의 에메리 감독이 경기 운영이 결과적으로 독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방에 빠른 공격수들을 보유한 리버풀을 상대로 아스톤 빌라의 에메리 감독이 원정에서 뒷공간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촘촘하게 4-4-2 수비 블록을 쌓았는데 이 수비 뒷공간을 내주지 않으려고 리버풀을 상대로 전방 압박을 소극적으로 가져갔던 것이 이 패배의 원인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리버풀의 패스 능력이 뛰어난 알렉산더 아놀드 같은 선수들을 자유롭게 놔두면서 여기서부터 양질의 롱패스와 전환 패스가 계속해서 나갔던 리버풀이고 이 아스톤 빌라의 빽빽한 수비 블록 전형 자체가 흔들렸던 이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수비 블록에 균열이 생기다 보니까 리버풀의 빠른 전방 자원들이 빈 공간으로 침투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빠른 공격수들을 보유한 상대팀을 상대를 할 때 수비 뒷공간을 너무나 의식한 나머지 전방 압박을 가하지 않고 무작정 내려앉아서 수비 블록을 쌓는다고 해서 뒷공간을 내주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직전 리버풀 원정에서 드러났던 아스톤 빌라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크리스탈과의 홈 경기에서는 아스톤 빌라가 홈에서 압박 라인 자체를 오히려 높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필연적으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수비 뒷공간 노출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겠지만 이번 경기는 빌라의 홈 경기이고 이미 리버풀 원정에서 무작정 내려앉는 것이 능사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압박 라인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직선적인 돌파와 역습에 능한 자원들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빌라가 압박 라인을 올려준다면 효율적인 역습을 전개함에 있어서 나쁘지 않은 구도가 형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탈 팰리스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제공권 지표가 두 번째로 뛰어날 정도로 상당히 높이가 좋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이 전체 19위로 높이가 굉장히 떨어지는 시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이 높이에서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지금 보시는 것은 아스톤 빌라의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올 시즌 아스톤 빌라가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3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공권 우위를 바탕으로 한 크리스탈의 세트피스 한 방도 통할 가능성이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아스톤 빌라의 최전방 공격수 와킨스 선수가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해트트릭까지 기록을 했지만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는 아직까지 4경기 무득점인 것에 비해서 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최전방 공격수인 에두아르와 마테타 선수의 골 감각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크리스탈 사이드도 충분히 받치고 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 크리스탈의 주전 중앙 수비수인 마크 게이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리스탈의 주전 중앙 수비수인 게이 선수는 이번 9월 A매치 기간에 잉글랜드 대표팀으로 A매치 2경기를 소화를 했는데 이 마지막 경기였던 스코틀랜드와의 경기에서 부상 여파가 있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탈의 게이라는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 183cm로 작은 편이지만 기본적으로 패스 정확도가 상당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의 후방 빌드업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수비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게이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전체 3번째로 경기당 롱패스 정확도가 뛰어난 선수이고 크리스탈 팰리스 팀 내에서도 평균 패스 정확도가 90%로 1등을 달리고 있는 게이 선수이기 때문에 이 게이 선수가 만약에 크리스탈이 결정이 된다면 아스톤 빌라에게는 굉장히 호재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홈 경기에서는 크리스탈 상대로 6경기 4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 빌라이기 때문에 빌라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풀럼 대 루턴타운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루턴타운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루턴타운의 제공권과 고공 공격의 풀럼이 의외로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풀럼의 중앙 수비수를 살펴보면 이 팀 림이라는 중앙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키가 183cm로 기본적으로 작기 때문에 제공권의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팀 림 선수의 약점이 제공권으로 나오고 있고, 이 풀럼의 또 다른 장신 중앙 수비수인 이사 디오프 같은 경우에는 키가 194cm로 크지만 이 선수 역시 약점은 제공권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풀럼의 주전 중앙 수비 라인이 제공권에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대로 이 루턴타운의 에이스 공격수인 칼튼 모리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경기당 제공권 경합 성공률이 1등을 달릴 정도로 이 제공권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칼튼 모리스 옆에서 활동을 하는 루턴타운의 또 다른 공격수 아데바요라는 공격수는 신장이 193cm나 되기 때문에 이 아데바요라는 선수 역시 기본적으로 제공권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루턴타운의 효율적인 롱볼과 제공권 공격이 의외로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 같은 경우에는 직전 루턴타운이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제공권 경합 지표 면에서 오히려 웨스트햄을 21대 19로 근소하게 앞섰던 기록인데, 이 웨스트햄이라는 팀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제공권이 상당히 뛰어난 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웨스트햄을 상대로도 제공권 경합 면에서 밀리지 않았던 루턴타운이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루턴타운의 칼튼 모리스 선수가 가장 많은 공중볼을 따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풀럼을 상대로 높이에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웨스트햄전에서 루턴타운이 추격골을 만들어내는 장면인데, 롱볼로 한 방에 전방으로 때려 넣었고 칼튼 모리스 선수가 머리로 떨궈주면서 득점을 만들어냈던 루턴타운의 롱볼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두 팀의 전체적인 제공권을 비교를 했을 때도 루턴타운이 프리미어리그 5위, 풀럼이 9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루턴타운이 여러모로 높이에서 우위를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은 풀럼의 세트피스 수비 통계인데, 이 풀럼이 세트피스 실점이 한 골이지만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기대 실점 값은 2.69골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기대 실점 값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풀럼의 세트피스 수비가 그렇게까지 견고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루턴타운이 올 시즌 공식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아직까지 세트피스 득점이 0골로 세트피스 득점이 없는 팀이지만 지난 시즌 2부 리그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세트피스 득점이 13골이나 있었던 팀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공격력이 그렇게까지 약한 팀은 아니라는 점에서 제공권 우위를 살리게 된다면 풀럼을 상대로도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루턴타운이 최근에 영입을 한 베테랑 미드필더 로스 바클리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첼시 같은 명문팀에서도 활약을 했던 베테랑 미드필더이고, 이 바클리 선수가 원체 세트피스 킥력이 날카로운 선수이기 때문에 이 바클리 선수의 합류는 루턴타운의 세트피스 공격력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영입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9월 A매치 기간에 풀럼 같은 경우에는 9명이나 차출이 됐는데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5명밖에 차출이 되지 않았고, 특히나 루턴타운은 차출된 선수들이 모두 팀에서는 주전 선수들이 아니라 백업 자원들이 많이 차출이 됐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도 루턴타운이 풀럼을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셰필드와 함께 경기당 평균 롱볼이 62회로 가장 많은 롱볼을 뿌리고 있는데, 이 경기당 롱패스 정확도가 전체 4등이나 될 정도로 롱패스의 정확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풀럼 역시 롱패스 정확도가 5등을 달릴 정도로 롱패스 정확도가 높은 팀인데, 그래도 제공권 우위가 있는 루턴타운이 풀럼보다도 근소하게 롱볼 정확도가 높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풀럼 같은 경우에는 A매치 차출 기간에 이 주포 공격수 라울 히메네즈 선수가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2골을 넣으면서 골 감각을 끌어올렸고,
풀럼의 측면 2선 자원인 해리 윌슨 선수 역시 웨일스 대표팀으로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주요 공격자들의 컨디션이 살아난 풀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풀럼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공격수 미트로비치가 최근에 사우디 알힐랄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라울 히메네즈 선수의 골 감각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 소속팀에서는 5경기 무득점 중이었지만 9월 A매치 기간에 우즈벡을 상대로 2골을 넣고 풀럼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풀럼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럼의 주전 골키퍼인 레노 선수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번째로 뛰어난 선방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역시 풀럼의 무난한 승리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풀럼의 승리 쪽으로 80% 이상 투표율이 몰렸다는 점과 루턴타운이 풀럼 상대로 높이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루턴타운 쪽 이변 픽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루턴타운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맨유 대 브라이턴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서로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유와 브라이튼이 나란히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2골로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당히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양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맨유가 아스날을 상대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인데 맨유의 공격수 래시포드 선수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었고 에릭센 선수가 양질의 스루 패스를 뿌리면서 아스날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을 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면이 브라이튼전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맨유의 역습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웨스트햄전에서 1대3으로 완패를 당했을 때 웨스트햄의 효율적인 롱볼 역습에 실점을 당한 바 있습니다. 다만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맨유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3경기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특히나 맨유의 이 래시포드를 상대로 했을 때 래시포드에게는 최근에 실점을 하지 않았던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맨유의 이런 역습 패턴도 충분히 인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맨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 수비수인 바란과 측면 수비수 루크쇼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인데 수비 공백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다른 중앙 수비수인 리산드로 선수 역시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발목 쪽이 온전치 못하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맨유가 수비 공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난 시즌 브라이튼전에서도 맨유가 이 중앙 수비 공백으로 인해서 상당히 애를 먹었었는데 당시에 맨유의 린델로프라는 수비수가 이렇게 브라이튼의 전방 압박에 허겁지겁 패스를 하다가 공을 빼앗기면서 실점 위기를 맞았던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란 선수와 리산드로 그리고 루크쇼가 모두 결장이 된다면 또다시 린델로프와 더불어서 맥과이어 같은 선수들이 맨유의 수비진을 꾸리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브라이튼의 조직적인 전방 압박에 실책이 나오는 장면이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맨유의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브라이튼 역시 부상 변수가 있는데 최전방 공격 쪽에서 핵심 자원 2명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뉴캐슬전에서 3골 해트트릭을 기록한 브라이튼의 에반 퍼거슨이라는 공격수가 현재 무릎 부상 여파가 있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브라이튼의 베테랑 공격수 웰백 선수 역시 근육 부상 여파가 남아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복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까지 있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이 두 선수가 출전이 된다면 충분히 맨유 원정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또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있는데 현재 수비 쪽 부상 공백뿐만 아니라 측면 공격 쪽에서도 다소 문제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안토니라는 측면 공격수가 전 여친을 폭행을 했다는 혐의에 연루가 돼서 현재 조사 중이라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또 다른 측면 공격수인 제이든 산초 같은 경우에는 테나흐 감독과 불화설이 제기가 돼서 현재 훈련이 제외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맨유가 가용한 측면 자원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유가 유독 브라이튼을 상대로 최근에 공식 경기 4경기에서 승부차기 승리를 제외하면은 이 브라이튼 상대로 3연패를 당하고 있을 정도로 브라이튼에게 약했던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브라이튼이 충분히 이변을 연출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맨유 사이드도 받치고 가는 이유는 현재 맨유가 그래도 지난 시즌부터 홈 경기에서는 패배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대회 31경기에서 무려 27승 4무 홈 31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맨유가 특유의 홈 깡패 면모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맨유가 미드필더 브루노 페르난데스, 에릭센, 카세미루 같이 핵심 미들 자원들이 모두 A매치에서 맹활약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 세 선수 모두 상대 뒷공간으로 양질의 패스를 뿌릴 수 있는 미드필더라는 점에서 맨유의 퀄리티 있는 중원 자원들의 스루 패스와 롱 패스 한 방, 그리고 맨유가 자랑하는 레시포드의 빠른 뒷공간 침투, 역습 패턴도 여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홈 깡패 맨유를 무시할 수는 없어서 맨유 사이드도 가져가면서 3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토트넘 대 셰필드의 경기인데 토트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주전 수비수 3명 포함해서 수비자원 6명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이 셰필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 수비수인 아메도지치 선수와 이간 그리고 발독 선수가 모두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셰필드의 측면 수비수 로위, 오스본, 라루치 3명의 측면 수비수 역시 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셰필드가 이번 토트넘 원정을 앞두고 수비적인 공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번 9월 A매치 기간에 무려 14명이 선수들이 차출이 됐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토트넘이고 이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총 2명의 선수들만이 차출이 됐기 때문에 A매치에 따른 체력 누수와 피로도는 이 토트넘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A매치 기간에 페리시치나 호이비에르 같은 백업 자원들까지 맹활약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 셰필드전에서 로테이션 카드로서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 스웨덴 대표팀으로 합류를 했던 클루셉스키 선수 역시 A매치 기간에 1골 2도움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토트넘 선수들이 A매치 기간에도 대표팀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유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셰필드가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실점값이 6.11골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높은 기대 실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가 그리 견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뜩이나 수비가 불안한 셰필드가 수비진의 전력 누수까지 고려를 했을 때 현재 토트넘의 경기력을 고려한다면 토트넘 원정에서 무실점 경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 일정이 없기 때문에 핵심 자원들이 대거 A매치를 소화를 했지만 이번 셰필드전이 끝나면 일주일 이상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그 다음 경기가 다름 아닌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 라이벌 원정 경기를 치르는 일정이기 때문에 이번 셰필드와의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상승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셰필드 입장으로서는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셰필드의 주전 골키퍼 포드링엄 골키퍼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선방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골키퍼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셰필드가 현재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주축
중앙 수비 자원들이 깜짝 복귀가 된다면 셰필드가 은근히 끈적한 수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셰필드가 지난 맨시티와의 홈 경기에서도 아쉽게 1대2로 패배를 당했을 때도 이 셰필드의 골키퍼 포드링엄 선수가 무려 선방을 7개나 보여줬었고, 당시에 맨시티가 후반 43분까지 1대1로 끌려갔었던 셰필드의 끈적한 수비력을 고려를 한다면, 만약에 포드링엄 골키퍼의 선방이 나오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던 셰필드의 핵심 수비 자원들이 깜짝 복귀를 하게 된다면 토트넘이 의외로 셰필드의 밀집 수비를 뚫어냄에 있어서 애를 먹을 수도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번 경기는 그래도 토트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경기는 웨스트햄 대 맨시티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웨스트햄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전술 상성적으로는 맨시티가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웨스트햄 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경기는 평균 점유율 67%를 기록하고 있는 2등 맨시티 대 평균 점유율 36%에 그치고 있는 18위 웨스트햄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 K리그로 치면은 울산 현대 대 대구 FC 경기의 느낌이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맨시티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것이고, 반대로 웨스트햄은 선수비 후 역습을 통해서 맨시티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굉장히 뻔한 그림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햄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2골로 가장 많은 역습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햄이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 역시 2.29로 가장 빠른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웨스트햄이 자랑하는 다이렉트 역습이 맨시티를 상당히 괴롭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가장 최근 웨스트햄이 맨시티 상대로 홈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던 지난 시즌 홈 경기를 살펴보면 웨스트햄의 2골 모두가 맨시티의 수비 뒷공간을 허무는 역습에 의해서 보엔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웨스트햄이 효율적인 롱볼을 통해서 맨시티의 수비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을 했고, 두 번째 득점 역시 안토니오의 로빙 스루 패스를 보엔 선수가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마무리를 했던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웨스트햄의 뻔한 롱볼 역습 패턴이 이번에도 맨시티를 괴롭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홈 경기에서만큼은 맨시티 상대로 4경기에서 3무 1패, 이 승부차기 승리를 승리로 카운팅을 하면 맨시티 상대로 홈에서는 1승 2무 1패로 맨시티의 덜미를 꽤나 자주 잡아온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웨스트햄의 무패 경기력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기 흐름이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이 올 시즌 핵심 미드필더 데클란 라이스를 아스날로 이적을 시키면서 공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됐지만, 두 명의 미드필더 워드 프라우스와 에드손 알바레즈를 영입을 하면서 이 선수들이 굉장히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한 점이 잘 나왔던 것이 브라이튼과의 맞대결에서 웨스트햄이 3대1로 완승을 거뒀을 때 워드 프라우스, 에드손 알바레즈, 파케타라는 이 3명의 미드필더가 이 브라이튼을 상대로 태클, 리커버리, 인터셉트, 블락, 클리어링을 했던 히트맵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많은 수비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라이스 선수의 공백을 웨스트햄의 미드필더들이 골고루 역할 분담을 하면서 잘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웨스트햄의 상승세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웨스트햄이 최근에 아약스에서 빠른 공격수인 쿠두스까지 영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웨스트햄 특유의 역습 한 방이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웨스트햄이 아쉬운 것은 최근에 리그 4경기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경기당 한 골씩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실점 경기가 없다는 것이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상성적으로 봤을 때는 웨스트햄의 역습이 맨시티 상대로 굉장히 효과를 발휘할 것 같은 이 뻔한 구도이지만, 이 웨스트햄의 모예스 감독이
유독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 상대로는 굉장히 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허리 수술로 인해서 이 팀을 경기장에서 직접 지휘하지 못했었는데 웨스트햄전을 앞두고 복귀를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대 14번의 모예스 감독과의 맞대결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10승 3무 1패로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 역시 이 누구보다 웨스트햄 모예스 감독 스타일을 잘 이해하고 있고 웨스트햄 특유의 역습 축구에 상당히 강했다는 방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전히 맨시티의 승리 가능성도 높은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맨시티의 주포 공격수 엘링 홀란 선수가 최근에 좋은 골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맨시티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맨시티가 현재 부상 이슈가 조금 있는 편이고 에이스 플레이메이커 케빈 데브라이너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케빈 데브라이너가 빠졌을 때 엘링 홀란 선수의 파괴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약점과 더불어서 웨스트햄의 최근 뛰어난 경기력까지 고려를 한다면 웨스트햄 사이드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5번 경기는 과감하게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발렌시아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발렌시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의 골 결정력을 비교하면 원정팀 아틀레티코 쪽으로 근소하게 기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값이 5.14골인데 실제 득점은 9골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이 3.9골인데 그것보다 조금 미치지 못하는 3골이 그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최전방 골 결정력은 아틀레티코가 우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A매치 기간에 아틀레티코의 공격수 모라타 선수가 3골 해트트릭으로 골 감각을 끌어올렸고 플레이메이커 그리즈만 선수 역시 페널티킥으로 독일전에 득점을 했기 때문에 핵심 자원들이 모두 골맛을 본 아틀레티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틀레티코의 중앙 수비수인 사비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몬테네그로 대표팀에서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A매치 2경기 연속골, 특유의 세트피스 능력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모로 핵심 자원들의 컨디션이 올라온 아틀레티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최전방 공격 쪽에서 나온 득점이 우고 두로라는 공격수 딱 한 골밖에 없고 나머지 3골은 모두 수비수나 수비형 미드필더들의 득점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최전방 공격 쪽에서 확실한 피니셔가 부족한 발렌시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아틀레티코가 A매치 기간에 핵심 측면 공격수인 카라스코 선수가 사우디로 이적이 됐습니다. 또한 아틀레티코가 사무엘 리누라는 측면 공격수 역시 최근에 부상 여파로 몸 상태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 카라스코까지 이적이 된 상황에서 측면에서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는 크랙 유형의 측면 자원이 다소 부족해진 아틀레티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셀타비고 출신의 측면 수비수 하비 갈란을 영입한 아틀레티코이지만 아직까지 아틀레티코에서 데뷔전을 치르지 못한 하비 갈란이고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측면 수비수이지만 드리블 돌파와 어시스트 능력, 공격 능력이 상당히 출중한 수비수이기 때문에 이 아틀레티코 입장으로서는 측면의 하비 갈란 선수의 활약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틀레티코가 핵심 주전 미드필더인 로드리고 데폴 선수가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부상 여파가 있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데폴 선수마저 결정이 된다면 중원 공백까지 불가피한 아틀레티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틀레티코가 시즌 초반에 잘 나가고 있던 것이 라요같이 수비 뒷공간이 나오는 팀을 상대로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빠른 역습, 스루패스로 재미를 많이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틀레티코가 라리가에서 현재 카운터 어택, 역습 득점이 3골로 가장 많은 역습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아틀레티코인데 다만 발렌시아라는 팀은 올 시즌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고는 있지만
팀의 무게중심 자체가 그리 높지 않아서 수비 뒷공간이 많이 발생하는 팀은 아니고 실제 공식적으로 역습 실점이 현재까지 0골인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아틀레티코가 장점인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기가 녹록치 않을 수 있는 발렌시아 원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측면 공격수 크랙자운의 부재와 중앙 미드필더 데폴 선수의 부상 결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아틀레티코가 의외로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A매치 기간에 아틀레티코가 선수단 체력 소모가 컸고 아틀레티코가 발렌시아 원정 이후에 3일 뒤에는 라치오와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일정을 치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부상 여파가 있는 선수들을 기용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역시 일정 면에서도 아틀레티코가 다소 불리한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한정을 짓는 이유는 최근에 발렌시아 원정에서 아틀레티코가 8경기 4승 3무 무패, 유독 발렌시아 원정에서 강했다는 점과 발렌시아에 떨어지는 최전방 무게감을 고려한다면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최대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6번 경기는 발렌시아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뉴캐슬 대 브랜트포드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브랜트포드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픽으로는 뉴캐슬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뉴캐슬 입장으로서는 주전 중앙수비수 보트만 선수와 미드필더 토날리 선수의 복귀 여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이 보트만이라는 뉴캐슬의 주전 중앙수비수가 최근에 부상 여파로 브라이튼전에 결장이 됐고 이 미드필더 토날리 같은 경우에는 A매치 기간에 이탈리아 대표팀에 합류를 했는데 A매치 과정에서 부상 여파가 있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물론 두 선수 모두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브랜트포드전 이후에 3일 뒤에 AC 밀란과의 챔피언스 리그 1차전 원정 경기 일정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무리해서 브랜트포드전에 복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압박 라인이 높은 팀인데 중앙 수비수들의 스피드가 느리다 보니까 뒷공간이 노출이 됐을 때 상대 역습에 뒷공간이 쉽게 뚫리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뉴캐슬의 수비수 보트만이 또다시 결장이 된다면 이 덴번이 중앙 수비로 나설 경우에는 덴번 선수가 원체 스피드가 느리다 보니까 수비진의 스피드 문제가 더욱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 뉴캐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브랜트포드가 지난 본머스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상대가 라인을 높게 올렸을 때 이렇게 수비 뒷공간을 한 번에 파고들 수 있는 역습 능력을 갖춘 3톱 공격수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뉴캐슬이 수비진의 스피드 문제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올 시즌 뉴캐슬이 또 다른 약점이 바로 수비와 미드필더진 사이에 이른바 포켓 공간을 너무나 쉽게 노출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미들진과 수비진 사이의 공간이 너무나도 벌어지면서 이 공간으로 공이 투입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위기를 맞는 장면이 지난 브라이튼전에서도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여러 군데에서 분석을 했는데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의 분석을 살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9번의 뉴캐슬의 미드필더 기마랑이스 선수와 8번을 달고 있는 뉴캐슬의 또 다른 미드필더 토날리 선수가 최근에 공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위치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마랑이스 선수와 토날리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한 선수가 공격에 가담을 했을 때는 토날리 선수가 내려오고 반대로 토날리 선수가 공격에 가담했을 경우에는 기마랑이스 선수가 수비적으로 내려오면서 풋백 수비를 보호하는 역할을 서로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평균적인 위치를 보시면 두 선수가 거의 나란히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풋백 라인 앞에 이 포켓 공간이 노출이 되는 빈도가 뉴캐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브랜트포드가 이 사이 공간을 공략할 수 있다면 뉴캐슬을 상대로 충분히 좋은 경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뉴캐슬이 최근에 현재 3연패를 당해서 하락세라고는 하지만 그 3연패를 당했던 상대가 맨시티, 리버풀, 브라이튼 같이 강팀들과의 경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정상 참작이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뉴캐슬의 승리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보는 것은 최근에 뉴캐슬이 브렌트포드 상대로 3연승의 상대 전적이 우위가 있고 이 9월 A매치 차출 인원을 보시면 이 브렌트포드가 오히려 뉴캐슬보다 많은 선수들이 A매치에 차출이 됐고 특히나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핵심 수비 자원들이 모두 A매치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를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 수비와 미들진에서의 체력 소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브렌트포드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뉴캐슬도 적지 않은 인원이 A매치에 차출이 됐지만 대표팀에서 그리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하지 않은 선수들이 몇몇 있기 때문에 이 브렌트포드가 오히려 대표팀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는 선수들이 더 많다는 점에서 체력적인 면에서는 뉴캐슬이 전혀 나쁠 것이 없는 이번 브렌트포드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렌트포드가 올 시즌에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당히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트피스 기대 득점이 2.98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전체 1등을 달리고 있는 브렌트포드인데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수비 자원들의 높이가 상당히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현재 세트피스 기대 실점이 0.74골, 세트피스 실점도 0골이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세트피스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브렌트포드의 세트피스를 충분히 막아낼 가능성이 높은 뉴캐슬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뉴캐슬도 충분히 승리를 노려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 시즌 무승부를 3번이나 캐면서 지난 시즌 뉴캐슬과 더불어서 최다 무자비 면모를 보여줬던 브렌트포드이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브렌트포드의 무자비 면모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7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1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경기들은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